심오한 내용을 통찰하면 큰 깨달음을 얻고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치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진실들은 직접 겪어봐야만 비로소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사상, 비밀,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법칙은 단지 양측을 잇는 다리일 뿐입니다. 질서는 강자가 만들고 약자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흡수하는 데는 꼬박 하루가,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통찰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고에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부디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스쳐듣는다면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여유가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해 두세요. 저는 단언컨대 불과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는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간과 가장 많이 접촉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해 가장 낯설어합니다. 예로부터 인성학은 언제나 왕과 귀족들만의 비전, 미추한 학문이었으며 대중에게 널리 전파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인성학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왔고 의도적으로 감춰진 사상 체계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존 비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고 자손에게만 물려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속임을 당할까요? 왜 감정에 갇히고 이용당할까요? 왜 인생이 힘들고 돈 벌기가 어려울까요? 왜 배신당하고 기만당할까요?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인성에 대한 당신의 무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문명이라는 옷을 걸친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모두가 쉽게 길을 잃고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휩쓸립니다. 서양에서 신부를 왜 목자, 무제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두 가지 지식 체계가 존재합니다. 외실 YC 지식과 내실 NAC 지식입니다. 외실 지식은 당신에게 순한 양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반면 내실 지식은 오직 왕과 부자들만을 위한 인성에 관한 계략과 전술입니다. 그들은 내실 지식을 자신들과 자손들을 위해 남겨두고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실 지식은 대중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포장하여 전파합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90%의 인간은 늘 착취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없다면 늑대는 무엇을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부자는 무엇을 먹을까요? 부자들은 자녀에게 인성과 계략을 가르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그저 기술 학원에 보낼 줄만 압니다. 당신의 자녀가 춤을 아무리 잘 춘다 한들 결국 부자들의 여흥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결국 기업의 나사못 하나에 불과합니다. 밤낮으로 부자들을 위해 헌신할 뿐이죠. 당신의 자녀가 다양한 기술을 배운다 한들 그들이 성인이 되어 돈을 버는 방식은 마치 매춘부와 같습니다. 온종일 손님을 접대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성을 이해하는 부자들은 포주와 같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매춘부를 통제하며 양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들은 손님이 있든 없든 돈을 벌지만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부자들의 양이 되어버립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자는 다스리고 육체를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상은 부자의 세상도 권력자의 세상도 아닌 인성을 꿰뚫어 보는 자의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은 변하지만 인성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도 모호한 인식과 불분명한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당신의 삶이 막혀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갇히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기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인성의 진실이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고 인성의 전략이 해독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악인과 위선자들의 속임수를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인이해지라는 것 뒤에 숨겨진 함정을 당신이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는 늑대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종당하는 계략을 해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자들이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곧 당신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당신이 막 태어났을 때 당신은 사상도, 관념도, 인식도, 가치 판단도 없는 순수한 백지와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당신의 인생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부모, 교사, 이웃, 친구, 사회 여론, 책에서 얻은 관념, 관습, 영화,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순백의 종이 위에 각기 다른 내용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무서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주입된 생각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물려받는 것이지만 사상적 유전자는 심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사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칠판에 사람이라는 글자를 쓴 다음 당신에게 따라 읽게 하고 집에 가서 10번씩 써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누군가 사람이라는 글자를 쓰면 당신은 주저없이 그것을 정확히 읽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선생님이 사람 대신 귀신이라는 글자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끊임없는 반복, 또 반복.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며 그것들은 점차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힙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닮아가고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게 되며 그것이 조용히 당신의 사상과 성격을 형성합니다. 결국 그것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가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사람을 귀신으로 읽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당신에게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었다면 그 왜곡된 사상은 당신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고 세뇌됩니다. 당신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복제품이며 집단의 복제품입니다. 철학자 다니엘 롱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적 유전자의 무서운 힘입니다. 관념에는 계급성이 있고 사상적 유전자에도 계급성이 있습니다.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을 지배하는 비결은 바로 그들이 다른 사상과 관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늑대의 사상은 늑대를 만들고 양의 사상은 양을 만듭니다. 부자의 사상은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의 사상은 가난한 사람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크리스마스에 익숙할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설날에 익숙할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지만 다른 사상적 유전자가 주입되면 다른 행동과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일단 하나의 사상이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옳다고 여겨져 당신의 뇌에 깊이 박히게 되면 사포로 문질러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상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이 그 사상에 대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이론에서처럼 잠재의식의 무의식적인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나중에 형성되며 언어와 문자는 바로 그것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모국어, 방언, 그리고 말버릇은 종종 그들의 내면 사상에 역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 그리고 인식의 차이는 그들이 물려받은 사상적 유전자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상적 유전자를 물려받고 평범한 사람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과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먼저 올바른 사상이 필요합니다. 사상의 임도기맥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가치관과 인식입니다. 강조하건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당신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처럼 항상 그들이 당신보다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역시 인성과 사회에 대한 무지의 희생자이며 인간의 계략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컨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교화를 받기 시작했고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진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인성을 판단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간과 인성에 대한 초기 이해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95%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아들인 대부분의 관념은 지난 2000년 이상 선전되고 전파되고 계승되어 온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성 관련 콘텐츠에 대한 댓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교 사상은 맛있는 음식을 위해 물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물을 부정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 이미 물이 너무 많다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유교 교육만 받은 사람들에게 소금은 바로 인성학과 권모술수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고수들은 여러 사상 체계를 수련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사상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아는 두 가지 인성 규칙. 다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들이며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당신이 듣고 본 것은 사실상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사회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낮의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밤의 규칙입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인의와 도덕을 내세우며 각자 군자인 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무도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의 규칙을 단지 거칠애로만 사용합니다. 밤에 장막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들은 밤의 규칙에 따라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의와 도덕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여전히 낮의 규칙만을 따르다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이 계층이 저 계층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저 계층이 모르는 사상, 비밀,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 하나의 흑과 하나의 백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두 가지 규칙이 두 가지 사상 체계에 해당합니다. 육아는 양양이고 투명하며 희고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법가는 위인이고 어두우며 검고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상 체계는 자연 속 두 동물, 늑대와 양의 차이처럼 완전히 대립됩니다. 어려서부터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 낮의 규칙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육아 사상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밤의 규칙에 대해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의 사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초기 인성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모두 주변 사람들과 생활 환경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세 가지 주요 사상 학파, 즉 육아, 법가, 도가의 역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과거로 돌아가 그렇게 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의 진실을 이해하려면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지적 사회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없이는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배워온 사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인성의 진실에 대한 장막을 걷어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상류층이 결코 전파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당신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고대 중국 사상 학파들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고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현대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보세요. 음식의 풍부함과 영양 수준을 말하자면 고대가 현대만 못합니다. 완벽한 지식 체계를 고려하면 고대가 현대만 못합니다. 뇌의 진화 수준을 고려하면 고대 역시 현대만 못합니다. 인구수를 말하자면 고대는 겨우 수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대는 수십억 명입니다. 고대는 현대만 못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조건과 요소에서 현대가 고대에 비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고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현대보다 많을까요?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노자, 공자, 한비자, 맹자, 귀곡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인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면 현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옛사람들에게서 배우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고대인들만큼 뛰어난 인물이 많지 않은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가까운 고대 아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뛰어난 인물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모두가 짐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왜 춘추전국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 가장 많이 나타났을까요? 답은 전쟁 때문입니다. 그때는 크고 작은 수백 개의 나라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각 나라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사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고대에는 사상가가 많았을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그럼 왜 현대에는 사상가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대에는 승리를 위해 뛰어난 사상가가 필요합니다. 평화 시대에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인재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상의 폭발기였던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학파들의 사상을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천 년간 봉건 제도를 지배했던 육아, 법가, 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학파들의 많은 사상 분파가 있어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이 학파들은 단지 세 가지 큰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명확히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상 학패는 세 가지 주요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요 학설은 전통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요 학설은 전통을 옹호했습니다. 이 전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통이 정말 끔찍하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이 뭐지, 먹을 수 있는 건가? 좋든 나쁘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태도는 각각 유가, 법가, 독에 해당합니다. 다른 학파들은 이 세 사상 학파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태도는 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세 가지 더 명확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전통을 옹호하며 복고 후구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망친 이유는 전통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해결책은 우리가 빨리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전통을 버리는 것으로 개신, 카이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개신은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망친 이유는 인간이 여전히 그 불쾌한 전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재의 해결책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가의 태도입니다. 위 두 태도 모두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와 법가 모두 인구가 많고 질서가 복잡한 중원 종유엔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입세, 루시의 정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은 넓고 인구는 드물며 산과 강이 많은 형주, 징주,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속, 티오술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복고, 두 번째는 개신, 그리고 세 번째는 탈속입니다. 여기서 탈속은 세속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도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망가진 이유는 바로 세속적인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려는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성취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즉시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통이 좋든 나쁘든 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고대에만 이 세 가지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슷한 세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 학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자는 이 복고의 방법, 즉 자신의 여러 충동을 억제하고 전통이 남긴 예법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유가의 최고 사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전국시대에는 사람들이 매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또한 예의가 무너지고 음악이 거짓된 예분각고의 리백레화이의 시대였습니다. 만약 여전히 이 예법을 따른다면 다소 경직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며 자신의 유가 제품을 마케팅했습니다. 군주들은 보니 하루 종일 군사 훈련을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법을 연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공자와 맹자는 모두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가는 전쟁 시기에는 효과가 없으며 그 시기에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입니다. 이제 법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가의 관점은 바로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당신들의 유가 사상은 너무 낡았어. 모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의 사상은 명백히 아무 이득도 없는데 하루 종일 전파하고 있잖아. 시대는 완전히 변했어.
당신들은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만 따라야 한다니.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잡서 뭉치일 뿐이야. 모두가 수주대토 에슈르다이투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가의 대표 인물인 한비자의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한비자의 의도는 당신이 옛날 방식으로 현대를 관리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 밑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국가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법 대신 법률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 시대에는 법률 개혁이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개혁하면 그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산강, 이회, 오기, 신불해 같은 법가 인물들이 그 시대의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법률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 군주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술레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가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법의파, 술레슈, 세시, 즉 법률, 권모술수, 그리고 시세입니다. 황제의 사람 다루는 기술은 이 시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법가는 보통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산강이든 이회든 그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법가 관료가 필요했고 그들이 자국의 기반이 없어야 명령에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제가 자국의 법가 관료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질 것이고 이 사람들은 법, 술, 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황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외롭고 그들의 모든 명예와 부귀는 황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가는 다른 나라에서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많은 회사가 개혁을 원할 때 외부 컨설팅 팀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며 매일 그들을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가와 법가가 어떻게 생각하든 형주 지역 출신인 도가의 관점에서는 중원 사람들이 너무 하찮은 일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가는 속세의 삶이란 그저 그 정도인데 무엇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느냐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매우 탈속적이며 장자의 이야기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장자에게는 헷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의 재산이었습니다. 장자가 위나라를 지나갈 때 헷이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헷이에게 장자가 온 것은 그의 재상 자리를 빼앗기 위함이라고 고자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헷이는 매우 불안해하며 부하들에게 사흘 밤낮으로 나라 전체를 뒤져 장자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자는 스스로 헷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북쪽 바다로 날아가는 봉황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단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에서 죽은 쥐를 막 주운 올빼미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올빼미는 봉황을 보자 겁을 주어 쫓아내려 했습니다. 봉황이 자기의 죽은 쥐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장자는 헷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재상 자리를 그렇게 탐낸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장자는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은 헷이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부오거 엑수에프 우체 학문이 5수레에 가득하다 라는 선거는 바로 헷이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도가의 기계와 탈속적인 면모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독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도가의 또 다른 대표 인물인 노자는 당신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뭘 하긴 뭘 해. 가장 나쁜 것은 당신들처럼 모든 것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행동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도가는 현재의 해결책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일이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가의 도법자연, 다오파 칠엔, 무이이치, 우 웨이얼진입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수천 년간의 통치는 이 세 가지 사상, 즉 유가, 법가, 독에 기반한 운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유가, 법가, 도가가 역사적인 왕조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천 년간의 중화제국이 이 세 학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크고 작은 수백 개의 나라가 서로 싸웠고 그 중에는 7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 초, 조, 연, 한, 위, 진.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결국 진시황이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시대에는 전쟁의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왕들에게는 국가의 전쟁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법가, 도가 중 어떤 사상이 전쟁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왕은 그 사상을 채택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법가가 전쟁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우세했습니다. 유가는 너무 고루했고 도가는 탈속을 추구했습니다. 법가는 왕들에게 전통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국가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려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 전에는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그의 혈통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즉, 귀족은 대대로 귀족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대대로 가난한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싸우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층민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가는 이것을 사회적 지위가 전장에서 가져온 적의 머리수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꿔야 하고 혈통 기준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적용되자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전투에 참여하게 했고 전쟁 효율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법가가 이 논리를 내놓자 다른 나라들도 개혁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는 개혁을 가장 먼저 실행한 나라로 그것이 바로 이회의 유명한 변법입니다. 개혁 전 위나라도 매우 약했지만 개혁 후 즉시 초강대국이 되어 당시 아직 개혁하지 않은 진나라를 격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보고 다른 방법이 없어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위나라의 우위도 사라졌습니다. 위나라의 쇠퇴는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위 해선광이 위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던 상황을 거절함으로써 자멸한 탓도 있습니다. 산강은 위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진나라로 가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명한 산강의 변법이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법가의 논리를 극단까지 적용했습니다. 비록 진나라가 가장 늦게 개혁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치고 올라와 결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왜 학파 간의 논쟁이 결국 법가에게 패배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그들은 계속해서 법가의 논리를 사용했고 단지 십수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나라가 상황의 변법을 실행한 주된 목적은 전쟁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게 말하자면 그들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여 자신을 부양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조정은 여전히 돈이 필요했고 관료들도 공적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나라는 백성을 착취하여 조정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확실히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진 다 진-은 이대에서 붕괴했습니다. 다음은 진나라 이후의 한나라입니다. 서초패왕 한구가 천하를 차지한 후 그는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이것은 한구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구가 천하를 분할했을 때 다시 제후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제후들에게는 법가의 논리가 다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다시 다른 나라를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결국 유방이 다시 한번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가의 논리를 사용하여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법가의 논리를 사용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빨리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만약 법가의 길을 계속 따른다면 분명히 진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진나라의 법가 사상을 버렸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고 결국 도가의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유방이 왜 도가의 사상을 선택했는지 매우 놀랄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는 조상의 축적에 의존한 금수저였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누가 감히 그와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은 확실히 법가의 길을 따라 싸울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유방 쪽을 봅시다. 우리 모두 유방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평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유방은 한 무리의 형제들과 함께 싸워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유방과 이 형제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유방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방이 도가의 무위 이치를 선택한 것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유방이 황제가 된 후 그는 국가 영토의 3분의 2를 이 파트너들에게 분할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저는 여러분이 분명 왜 한구가 제후를 분할했을 때는 유방에게 멸망당했는데 유방도 제후를 분할했지만 그 제후들이 그를 공격하러 오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방의 분할은 단지 일시적인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많은 기술과 자원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방이 진나라의 체제를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강은 한때 한 가정에 성인 남성이 2명 있는데도 분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세금은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법률을 가졌습니다. 또 모든 마을은 성씨가 다른 마을이어야 하며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목적은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큰 가문을 작은 가정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후들이 민간 세력을 조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비용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은 특히 황제의 통치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나라의 많은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승진제 한챙친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들, 당신 아래 관리들의 힘이 점점 커질 때 당신은 그들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들 아래 사람들의 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리에 유리합니다. 유방이 무이치를 선택한 것은 단지 강력한 파트너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즉위 후 유방은 8년 동안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제후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제국이 막 전쟁을 끝냈을 때 백성들은 지쳐 견딜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때였으므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쉬기 위해 도가의 무이치를 선택했습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모두 지쳤으니 제가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푹 쉬세요. 하지만 쉬더라도 부지런히 일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과연 수십 년 후 중국은 첫 번째 태평성대에 들어섰고 이를 문경지치 웬칭지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리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한무제가 즉위했을 때 그는 한나라의 7번째 황제로 우리 모두 그가 중국 역사상 재능 있고 비전 있는 황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가의 무이치 방법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유가와 법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법가의 논리는 확실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법가를 따르면 진나라와 같은 결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유가였고 그때부터 한무제의 유명한 백가 바이지아를 폐하고 유학, 루쉐크를 독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2000년 동안 중국 황제들의 통치의 기본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유내법 WI루네이파 또는 양유음법 양루인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국가는 백성에게 삼강오륜, 인의예지신과 같은 유가 사상을 선전하여 백성들이 이 예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제국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여전히 법가의 논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에게는 법가를 사용하여 백성을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유가를 사용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장님들은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팀을 잘 관리하려면 외유내법 사상을 따라야 합니다. 겉으로는 유가 사상을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가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 단계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법가 사상을 사용하세요. 진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창업 단계에서는 도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미친 듯이 돈을 버세요. 이 강력한 발전 단계에서는 너무 많은 규칙과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팀이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허용하세요. 각자 재능을 발휘하게 하세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라는 말처럼요. 회사가 먼저 살아남게 하세요. 만약 당신의 회사가 점점 더 커진다면 당신은 외유내법의 조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회사가 커져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만약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란이 멀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모든 병사가 장군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장군은 두렵지 않을까요? 회사가 커지고 시스템이 매우 완벽해지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팀의 실행력이고 실행 업무에는 창의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KFC의 업무는 프로세스화되어 있습니다. 감자 튀김 시간, 닭 날개 튀김 시간, 기름 온도가 모두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런 일은 생각 없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직원이 매우 똑똑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신의 실행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는 흥망성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 관리에 적용할 3가지 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상 유일하게 도가 사상을 사용한 것은 문경지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들은 기업을 할 때 도가 사상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둘째, 유가 사상은 기업의 결속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순종하게 만들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가 사상을 회사의 기업 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법가 사상은 기업의 발전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할 때는 항상 외부의 경쟁자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법가 사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
오직 외유내법만이 기업을 진정으로 강하고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유가, 법과 도가 사상 사이에는 어느 사상이 더 높거나 낮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시대에 맞는 적합성입니다. 올바른 시점과 적절한 조건에서 적합한 사상을 단련할 때 그 사상은 최대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가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믿으며 사회적 책임에 집중합니다. 삼강오륜과 같은 원칙과 유가의 도덕적 행동 규범은 인간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인, 가족,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며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법가의 법률 체계에서 법률은 인간의 잠재력을 자극하고 영토 확장을 촉진하며 백성들이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루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도가는 무의치와 도법자연 사상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에게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도가는 우리가 자연을 본받아야 하며 모든 사물은 하늘과 땅의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고 주장합니다. 유가, 법가, 도가는 인생의 다른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초기 축적을 완성하기 위해 유가를 배우는 것이 적합하고 중년은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법가를 수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내려놓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도가를 수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양면, 즉 정장과 사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을 대할 때는 유가를 사용하고 나쁜 사람을 상대할 때는 법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절반은 야망이고 절반은 관용이며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유가를 사용하고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법가를 사용하며 평안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가를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절반은 부처이고 절반은 마왕이며 부처의 자비심과 제왕의 계략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요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일련의 분석을 거쳐 돌아온 후 당신은 위의 내용이 인간 본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인간 본성의 진실에 대한 장막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유가 사상은 화권수토의 에이쿠아퀸 치우투이 꽃 같은 주먹과 수놓은 다리, 법가 사상은 자유 격투와 같습니다. 인생은 전투인데 당신은 주먹질과 발차기만 알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자유 격투를 배웁니다. 다음은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진실입니다. 5000년 동안 항상 두 가지 사상 체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에 기반한 공자와 맹자의 도, 다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관점에 기반한 법가 학파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완전히 옳을까요? 공자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저 또한 공자의 사상이 정말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 공자의 많은 관념은 명백히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것은 맹목적으로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배우고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사상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사고를 감금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여성은 발언권이 없고 교육받을 수 없으며 외출할 수 없고 집안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공자는 곳곳에서 예의, 삼강오륜을 말하며 인간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형불상대부, 액싱부샹다이후, 예불하서인, 리부자슈닌. 즉, 높은 관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을 필요 없이 예의에 얽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서민에게는 예의로 대할 필요가 없으며 서민이 죄를 지으면 형벌로 처벌받습니다. 그는 노예 사회의 계급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위신강준 웨이 첸강, 신불사불충 첸 부시부종, 부의자강 후 웨이 지강, 자불망불효 지부왕부저라는 이론을 제시하여 지배 권력을 보호했습니다. 백성들이 군주 권력의 모든 규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며 황제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관료와 백성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삼강오륜을 위반하고 반역적이며 도리에 어긋난다고 간주되어
백성들의 사고가 닫히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봉건 왕조는 쇠퇴하고 황제는 혼미하며 백성은 어리석어지고 외세에 침략당하고 압박받습니다. 공자의 사상, 교육의 주된 결과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말을 잘 듣고 규칙을 준수하며 자신의 낮은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적으로 말이죠. 육아 사상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며 모두가 인의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가 주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귀족, 신사, 숙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위선자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인의와 도덕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지만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선량함, 인애, 도덕, 이 모든 것은 듣기에는 좋고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칠애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고수들은 모두 겉으로는 격식을 차리지만 속으로는 자유격투를 연마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아 사상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칠애와 같습니다. 육아 사상의 특징은 좋은 말을 하고 형태가 아름답지만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 무술의 거칠애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공자와 맹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항상 좋은 이치만 말합니다. 반면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법과 학파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는 좋지 않지만 실전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거칠애와 자유격투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 전통 무술의 대사라는 마보국이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MMA 선수와 싸운 처참한 경기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명성과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경기 전 심판은 마보국에게 여러 번 살살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된 지 30초도 안 되어 마보국은 상대에게 3번이나 쓰러졌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무술이 규칙 없는 자유격투와의 대결에서 그렇게 쉽게 패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보국이 가짜 대사라고 의심했습니다. 제 생각에 마보국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만약 그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그는 절대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전통 무술이든 자유격투와 마주하면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 무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무술이 특정 규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격투의 규칙에는 어떤 고정된 공격도 없습니다. 목표는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전통 무술이 자유격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기술이 현대 경기장의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해도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회의 부의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육아 사상과 그 고상한 이치,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칠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치들은 고대에는 실제로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통상적인 규칙에 따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기만 하면, 당신이 귀족이기만 하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자유격투의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돈과 힘만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귀족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귀족의 규칙에 따라 공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즉시 패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사상은 한비자와 상한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과 함께 자유격투와 같습니다. 한비자는 인간 사이의 기본 관계가 단지 이익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익만 있다면 관계가 아무리 멀어도 친밀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익이 손상되면 부자지간이라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50세가 되어도 욕망이 있지만 아내는 30세가 지나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욕망이 없는 남자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욕망을 가질 만큼의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또한 고대의 황제와 신하 사이에 어떤 감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도덕과 인애는 단지 빈말일 뿐이고 이익이야말로 모든 것 뒤에 있는 진실입니다. 육아 사상은 이익 다툼이 없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이익 다툼만 있으면 육아 사상은 쓸모없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육아 사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부부가 이익 다툼을 할 때 만약 당신이 계속 육아를 따르고 상대방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돈을 다 준다면 당신은 쉽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육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크고 당신이 늙었을 때 만약 당신이 계속 육아를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당신은 노년에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올바르게 대하도록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덕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올바르게 대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지 위선적인 도덕일 뿐입니다. 육아는 이상화된 꿈이고 법가야말로 그 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질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는 공정, 정의, 도덕, 예의입니다. 두 번째 체계는 첫 번째 체계 뒤에 숨겨진 이익 전쟁입니다. 첫 번째 체계의 도덕은 단지 형식일 뿐이고 두 번째 체계의 이익이야말로 실질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하는 지식은 대부분 첫 번째 체계의 형식적인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체계의 이익 규칙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체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두 번째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짝이는 도덕의 옷을 입고 그 후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도덕 규칙은 모든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익 규칙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첫 번째 체계에 현혹되지 말고 두 번째 체계를 사용하여 사물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단지 함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방법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두 번째 체계에 기반하여 분석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익 분석 방법입니다. 이익이야말로 인류의 활동을 이끄는 주된 이유이며 이익 분석 방법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임 선생님과 함께 꽝린으로 놀러 갔습니다. 우리는 짐이 많고 현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로비에서 임 선생님은 몰래 서비스 직원에게 50만 동이 팁을 주며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직원은 우리에게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여행 일정부터 짐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한 강연에서 그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익 외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어떤 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장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50만 동은 많지 않지만 달콤한 말을 하거나 가식적으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교환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신속하게 그것을 다른 이익 당사자들로 나누어야 합니다. 당신의 각 행동은 누구의 이익을 해칠까요? 누구의 이익을 증가시킬까요?
이익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익을 잃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적입니다. 당신은 친구와 적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이익이 변하면 당신의 적과 친구도 신속하게 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회사에서 내려지는 각 결정은 그 결정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해치나요? 이익이 부합하는 쪽은 확실히 이익 공유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반면 이익을 침해당하는 쪽은 확실히 이익을 위한 연합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파벌은 확실히 첫 번째 체계의 도덕의 깃발을 들고 두 번째 체계의 이익 목표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단지 이전에는 당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아는 대중의 주된 교육 사상으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 사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당신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읽고 쓰고 외워야 했습니다. 당신이 접하는 지식은 대부분 공정, 정의, 도덕, 예의, 진선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본래 선량하고 감사할 줄 알며 정과 의를 중시하고 고귀한 품성을 가졌다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 주변의 대부분의 관계는 실제로 순수하고 사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 하구 또는 첫사랑 사이의 감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러한 관계가 거의 큰 이익 충돌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환경은 마치 유리 온실과 같았고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것에 기반한 공맹 사상도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관계는 이익과 관련되기 시작하고 더 현실적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인간의 행동이 당신이 알던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친구, 배신하는 연인, 약속을 뒤집는 파트너,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동료, 심지어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을 다투는 친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선설이라는 인성관념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당신의 인성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은 선한 일을 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사실 사회는 피비린내 나는 정글이며 약육강식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모든 것 뒤에는 이익을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옷을 입은 동물일 뿐입니다.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힘과 한계를 시험하여 그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인류의 본성입니다. 돈, 이익, 권력의 유혹 아래에서는 심지어 혈연, 사랑, 우정도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은 바로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확권수퇴만 알고 있는 반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격투를 사용한다면 대결에서 당신의 결말은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가벼우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심하면 몸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은 두 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공정, 정의, 도덕, 예의, 진선미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그 뒤에 숨겨진 이익을 위한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인 도덕과 감정은 단지 표면일 뿐이고 두 번째 규칙인 이익이야말로 진정한 본질입니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주로 표면적인 규칙과 접촉해 온 반면 사회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익 규칙을 계산합니다. 그들은 종종 도덕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단지 그들이 노리는 실제 이익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도덕과 감정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남몰래 자신의 이익을 꾀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와서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육아 교육의 영향을 받은 90%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덕과 감정은 그들이 평생 넘어서기 어려운 저주와 같습니다. 반면
고수들과 위선자들에게 도덕과 감정은 단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도덕과 감정의 속박을 깨는 방법은 다음 부분에서 제가 해독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꼭 시청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공맹사상으로 가득 차서 좋은 도리만 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법과 사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현실에서는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고수는 사람을 단지 이익의 관점에서 봅니다. 단 한 번의 눈길로 가식적인 도덕과 감정의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약한 자들은 온종일 감정, 사랑, 우정과 같은 헛된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의 말이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도덕과 감정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그것이 한 사람의 사상이 사회 규칙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은 두 번째 규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예의와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자신이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둘 다 자신이 사교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의 형성입니다. 물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첫 번째 규칙을 규범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정통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지만 사실은 현실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만이 겉으로나마 더 나은 진보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귀곡자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일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처럼 널리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이론이 두 번째 규칙에 속하여 조용히 사용하기에만 적합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규칙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 연구에서의 은유의 기술입니다. 역발상으로 인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외유내법의 사회관리 구조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성의 진실을 덮고 있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황제가 배우는 것과 백성이 배우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그 중요성 때문에 3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성을 통찰하고 인성을 해독하며 인성을 파악하고 싶다면 당신은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변증법적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둘째, 이전에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나 적어도 배제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해야 할 것은 역발상적인 사상이 나쁜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범죄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의사는 칼로 사람을 살립니다. 한 생각에 부처가 되고 한 생각에 마왕이 되니 당신은 칼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칼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것의 선악은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은 단지 선악이 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성을 이해하고 인성을 따르며 인성을 파악하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성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성의 어두운 면을 통찰하는 것은 그 빛을 향하기 위함입니다. 인성의 추악함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량함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인성의 세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한 가지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사고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사고를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인성과 관련된 것들이 가볍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며 심하게는 부조화를 느끼고 극도로 불쾌하게 느껴질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성에 관한 지식의 1% 이상을 흡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성에 관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반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당신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사고와 인식이 가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한동안만 가난할 수 있지만 만약 사고와 인식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3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거대한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손에게 하나의 비전, 하나의 사고와 인식을 남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가산입니다. 사고와 인식의 가난은 일종의 유산입니다.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집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고와 인식도 일종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축, 부동산, 채권 또는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간과 인성에 대해 무지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설마 무지를 물려줄 것은 아니겠지요.